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취재의 여왕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주 정말- 금요일 네. 배종찬 소장을 만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저를 이렇게 힘있게 소개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5천만 시청자들을 청취자분들을 그러니까요. 예. 네, 적극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네.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항상 이제 이 장윤선 기자가 강조하는 게 취재입니다. 이게 네. 바로 팩트 체크고 우리 KBS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지난주에 장 기자님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늘 오전 그 시나리오를 예측한 대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자를 그래야 또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국민의힘은 그대 야당의 포커라고 밤새 농성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살짝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민주당은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표결 처리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자진 사퇴는 없다라고 명토박아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네. 그래놓고 지금 탄핵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이제 빌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오늘 오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놀라하는 분위기고, 국회 과방위원들은 오전에 뭐 긴급 기자회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용산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언론노조는 오후 2시 반에 또 기자회견하고 다양한 경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노조에서는 이게 약간 뺑소니범의 도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의 대상에 올랐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꼼수로 자진 사퇴하는 양식을 이제 펼치는 거 아니냐, 이게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그런 비판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을 피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의 이제 업무 직무정지 상태가 놓이게 예.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대로 하려고 했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상당히 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YTN 문제, 연합뉴스 TV의 민영화 문제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혹은 정부 여당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세워서 새로운 방통위를 구성한 다음에,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최민희 상임위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임명장을 안 줌으로 못 인해서 들어가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이제 뭐 내정자 신분을 사퇴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것도 7개월 7일째 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니까 이걸 좀 막는 차원에서 새로운 좀 방향 전환을 하려고 기획이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취재가 바빴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했다. 그러면 방통위에 남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상인 방통위원 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렇죠. 혼자인데. 네. 그러면 나홀로. 방통위원장 대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은 방송법상 2인 이상이어야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뭐 방망이 두드리고 뭐 개회 선언하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1인 다역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방통위 스스로, 즉 정부의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박성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괜찮다, 1인 비상체제로 운영합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노조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방송법상 최소 2인 이상
있어야 의결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지명하지 않으면 식물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시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나옵니다. 아. 예, 그 얘기가 그 사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의 소위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발 빠르게 취재가 되니까. 예, 네. 뭐 벌써 나옵니다. 한 3명 정도 돌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에 제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전화 취재를 했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김장겸, 뭐 이진숙 등등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또 이런 분들을 그 제2, 제3의 이동관 스타일의 인사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벌써부터 뭐 탄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제2, 제3이 오더라도 예.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오면 민주당은 제2, 제3의 탄핵을 또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방송을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둘러싸고 여야 간 줄다리기, 삿바싸움 이것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또 누구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다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아, 궁금한데 예, 그냥 뭐 제가 뭐 끝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기가 주저되시면 나주시고. 자, 네, 그러면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방통위원을 지금 여야 몫에 추천되는 위원들이라도 좀 해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통해서 대응 체제로 그래도 운영하다. 왜냐하면 후임이 지금 나오더라도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다각적으로 일단 취재를 해야 돼서 네. 다각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부 여당 쪽 사이드를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언론 정상화, 공영방송에서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네.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방통위원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동관 위원장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뎌? 연합뉴스는 왜 부결이 됐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용산에서부터 이동관 위원장의 거취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뭐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자진 사퇴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탄핵이 돼버리면 6개월 직무정지가 되고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하고 물러나서 빠르면 내일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의원면직 처리하고 내일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늦춘다 하더라도 뭐 인사청문 절차를 다 마무리하는데 한 달.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한 달이 낫다. 빨리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명에다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죠. 방심위원장이죠. 이분도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사이드에 이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야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YTN 연합뉴스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민영화 쉽지 않다. 동력이 떨어졌고 이것은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성과다. 우리가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렸고 앞으로 이 민영화 혹은 또 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방송 장악을 하는 것은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대통령 추천 둘이서 독임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독임제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이거 다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탄핵안도 처리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건 어려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퇴를 자진 했기 사퇴를 때문에. 해버렸고 의원면직 처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탄핵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두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지만 이동관 위원장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성기죠. 이게 나는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탄핵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후임자가 또 임명이 됐는데 또 탄핵을 시도한다. 또 그다음 후임자가 임명되는데 또 탄핵을 쓴다면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또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독임제로 운영해 그러면 우리 또 탄핵할 거야라고 하는데 민주당 과방위의 한 사이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통 크게 그냥 5인 합의제 정상화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회에 자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에서 그 지명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추천목 3명도 최민희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으니 나머지 3명을 뭐 야당 둘 여당 하나 해서 셋을 올립시다 해서 동시에 다 처리하는 방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이제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을 실제로 추천할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물었는데 본인 입에서 실명이 나가지 않으면 그 인사는 다 뻥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지만 실명으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인데 네. 하여튼 민주당 안에 취재를 해보면 오는 대로 족족 그 건건이 탄핵을 하겠다라는 주장이 한 그룹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말고 방통위 전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싹 다 이번에 5인 체제로 만들어서 정상화로 돌리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실제로 당 안에 민주당 네. 안에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여론을 다분히 좀 의식하고 그런 기류도 내부에 있네요. 여론을 의식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찌그럭버그럭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5인 합의제로 가게 되면 MBC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인 합의제를 지금 당장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까지 확인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후에 또 본회의 이후에 또 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짤지 요거는 또 주말에 또 취재를 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쉽니까? 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어떤 답변이 닷새째 없는 상태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해서 문제가 된다. 언론 윤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인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브랜드의 명품 뭐 가방을 받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나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상 명품을 그냥 받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었다면 이거는 뇌물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자의 부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일단 몇 가지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언론 윤리상 이거 함정 취재가 옳으냐 그러냐 이건 좀 별건으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뭐 함정 취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왜 자꾸 또 이런 거를 사오세요. 절대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카카오톡으로 명품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면담 날짜가 잡히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명품의 사진을 보냈을 때는 면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읽고 무응답이었다라는 게 이제 카톡 메시지 창으로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해명이 필요하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보도였는지 그렇죠. 보도대로였는지 예. 또는 아닌지.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네. 맞다. 그때 왜 이렇게 돌려줬냐 어쨌냐.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닷새째 그냥 유튜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줄 공적 의무도 있다. 네. 예,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법률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옳지. 아예 뭐 유튜브 뭐 얘기한 거 그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답변하지 않겠어요. 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냐. 오늘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일파만파 선거 앞두고 커질 수도 있고 또 조만간 쌍특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세칭 김건희 의혹으로 차 있을 때 이걸로 내년 총선 국민의힘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와 걱정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세게 되지 않았습니까? 쇼핑몰을 찾아갔다라는 그렇죠. 거였죠. 아니 쇼핑몰을 다 막고 경호원들을 바깥에 세워놓고 이게 뭐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경만 했다. 호객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해명을 고지고대로 듣는 국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초 이제 스페인 방문 당시에 명품 스커트 논란도 있었고요. 고가의 장신구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에코백 계속 들고 다니셨는데 그 안에 명품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네. 수많은 명품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적과 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모아지고 있는데 별다른 해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그렇죠. 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라고 납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체의 해명 없이 계속 그냥 넘어가고 일종의 국회가 운영위 열어서 좀 알아봅시다라고 하면 국회 운영위도 안 열고 국민들이 좀 알려달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하라고 하면 또 그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넘어가서야 되겠냐라는 게 있고요. 앞서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함정 취재에 관련된 언론 윤리 아 궁금합니다 이 부분. 네. 요거는 함정 취재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명품 가방이라는 함정을 덫을 놓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함정 취재가 가능했겠냐라고 살펴본다면 일찍이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동안 통화를 했던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대충 예감을 한 차원에서 이런 함정을 파놓고 취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KBS. 예. 네. 여기에 비밀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 그렇지만 범죄나 비리 현장을 고발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익성, 필요성, 긴급성 이 세 네. 가지를 놓고 판단해 볼 때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냐 없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죠.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네. 이거 뭐 알 필요 없는 사생활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인격권을 침해했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부인이 그리고 그 직전에 역할은 뭐였냐면 검찰총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 공직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 기자들도요. 뭐 무슨 누가 뭐 취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감사했다고 선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희는 뭐 김영란법 이전에도 그렇고 김영란법 네. 이후에는 더욱더 평범한 기자들도 저널리스트들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걸 받았다. 그리고 또 그 보도를 통해서 뭐 남북 관계 혹은 뭐 이건 뭐 개인의 그 목사님의 주장이지만 뭐 금융위원 관련된 뭐 인사 뭐 등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궁금하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할 공적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다뤄보면 좋은데 또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조금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거제도 관련인데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막 취재한 내용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난상 토론이 됐는데 아까 한입뉴스에서의 이제 이 취재한 내용은 상당히 그래도 병리편 관련된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좀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입도 바르세요. 네. 아니 취재한 내용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손해 보게 됐을 때 그 눈 뜨고 손해 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협상 파트너가 병리평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병리평 아니고 지금 방식대로 협상이 부결돼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되면 우린 뭐 위성정당 만들 거야. 그렇다면 상인의 현실적 감각으로 네.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은 것이 정치적 신뢰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해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하면 우리도 한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김동연 후보하고 경쟁할 때 연동형 비례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거 아니냐. 아니 국민과의 약속을 해놓고 판판이 이렇게 어긴다는 이게 원칙 없는 노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바로 이 부분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70 이탄희 의원은 또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자기 하는 지역구를 걸고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용인정에서 그만두겠고 당이 요구하는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용인정에서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왜 또 험지 이게 네. 거기까지 안 그 가도 될 이야기는 텐데. 별도로 하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 전체 한 169 가운데 75명 정도가 연동형 비례제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도부 빼고 한 40%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의총장에서 상당히 의견이 팽팽했다는 겁니다. 아, 현실론.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되고 국회밖에는 지금 상황이 없는데 국회마저 다수 의석을 잃고 윤석열 정부 견제가 안 됐을 때 그 국민적 비난과 그걸 다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지지자들이 그런 걸 원하는데 그냥 병리평으로 가든지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무슨 소리냐.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 총선만 하고 그만둘 거냐.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 대선까지 보면 연합 정치를 안 하고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면 총 대선을 동시에 보고 대선까지 보면서 전반적으로 진보 연합 민주진보 연합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역구는 뭐 민주당이 하더라도 뭐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진보 정치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지. 이렇게 대놓고 뭐 현실적인 뭐 방법론 얘기하면서 약속을 깨면 네. 아 그러면 대선에서 우리를 또 찍어주겠냐. 저 아하. 사람은 맨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은 지금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다. 특히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측근 관계자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재명 불쌍하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이런 최측근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면 참 깊숙한 취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한 서영주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고도 160석을 만들어냈던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또 상당히 병리평 쪽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이나 또 병리평은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말고도 자 이분이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런 발언을 냈네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신당을 총선 전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총선 이후에 대선을 향해서 뭔가 정지 작업을 하는 거 뭐 어떤 지금 행보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뭐 비집고 들어가기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 탈당할 생각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계로 통칭되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총선 공천 지분 챙기기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정치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 가야지 무슨 병리평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그때 사실은 개헌도 개혁 입법도 선거제도 개편도 그때 다 했어야지.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뭐 다당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원내에서는 신경민 의원, 원내에서는 서른 윤영찬 의원 정도가 이제 소위 이제 이낙연계 NY계네요. 네, 통칭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분들까지 세가 확장되면서 사실 뭐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현역 의원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강조하는 분들은 요 정도. 네. 네, 그렇지만 대개의 비명계로 통칭되는 분들은 사실 친문재인 그리고 친노무현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민주당 떠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공천 잘 받아서 현역 한 번 더 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 흔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혹시 뭐 어떤 네. 기회를 또 포착하지는 그렇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뭐 거취를 당 차원에서 뭐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대위로 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공관이 열렸을 때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네. 총리 출신이 많습니다. 이세 분 삼총사죠. 그렇습니다. 삼총사. 총리. 삼총사. 네. 예,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다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라.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분 상황 웃겨요.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제일 궁금해지는데 자, 이완 혁신위원장 네. 정말 비장한 전라도 사투리로 네.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 그래. 추천하면 좀 하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딸 좀 해주세요. 바로 그냥 바로 거절을 했는데 원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드렸거든요. 김기현 그러니까요. 대표한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갈등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이거 관철 안 되면 그럼 혁신위는 바로 해산 수순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위를 마지막, 그러니까 TV 토크쇼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시더니 마침내 혁신위를 코미디 희화화로 끝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세상 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혁신위원장이 자천으로 공관위원장을 추천하는 희극을 만들었다. 네. 높은 점수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년 선거 앞두고요. 예. 양당 공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관위원장을 내게 다오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국민의힘을 저에게 주세요.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예,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거고 어느 지역을 뭐 경선을 붙일지 단수 공천을 할지 뭐 비례 다 이걸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절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유한 혁신이 누가 띄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띄웠습니다.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권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분이 만났을 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권 이야기도 나왔었었죠. 인유한 위원장이 그랬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두 분을 보는 그 국민의힘 주변 그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진짜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이게 지금 둘이 싸우고 서로 뭐 내가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둘 다 안녕히 가세요. 둘 다 굿바이. 네, 둘 다 굿바이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냐. 궁금합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 많이 나오지 뭐 않았습니까? 김한길, 그렇죠. 박주선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김한길 위원장이 나옵니다. 김한길 위원장 정도가 와서 판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다. 다만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영남 중진들이 상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토 정서가 많다. 그래서 마쿠에서 역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네. 뭐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입판 정리 안 하고 내년 총선 갈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김한길 정도에 되는 리더십이 와서 판정리를 하지 않으면 배가 네. 산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장윤선 기자에게 이 자리들이 간다면 뭘 선택할까요? 1번 공관위원장, 2번 배종찬의 시사본부. 네, 저는 2번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